수도권 확진자가 늘면서 신규 확진자가 153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전 확산세를 누그러뜨릴 대응 방안을 이번 주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능우 장관이 독감 백신 전 국민 접종은 과유불급이라며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백신 생산에 최소 3개월이 걸려 추가 생산 역시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 3차 군휴가 연장 파악을 위해 당시 당직 사병을 조사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당직 사병은 2차 병가가 끝나는 날 서 씨에게 복귀를 고지했지만 서 씨가 휴가 연장이 해결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실거래 기준 평균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4% 올랐다고 한 김현미 장관 발언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LG화학이 주력 사업인 배터리를 따로 떼내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오늘 LG화학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택배기사 4천여 명이 다음 주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배송 차질이 전망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 배제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다시 코로나로 돌아갑니다. 확산세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서 153명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이 아직 포함된 건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면 다음 주가 더 걱정입니다. 특히 정상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검사를 자청한 사람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조용한 전파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황병준 기자가 오늘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숨은 전파자를 찾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일반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8,500명 넘게 검사를 했는데 지난 14일 검사를 받은 시민 중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로 선제 검사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 및 고위험 시설 선제 검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장 22일부터는 감염이 발생한 8개 의료기관의 종사자 2만 5천여 명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숨은 전파자를 처음 찾아냈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존재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가 전체의 26.4%로 다시 최고치를 기록한 게 방증입니다. 무증상 전파 속도를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근 2주간 발생한 집단 감염은 35개에 이릅니다. 신규 확진자는 100명대 중반까지 다시 늘었습니다. 감염원이 아직은 지역사회에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를 좀 더 조사하고 관리를 해야 좀 더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걸로 봐요.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추석 전까지 연장할지를 주말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직원과 가족 등 최소 12명이 감염됐고 밀접 접촉자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 있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높습니다. 충남 해양과학고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구자형 기자입니다. 충남 해양과학고 정문이 폐쇄됐습니다. 어제 1학년 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까지 교사 2명과 같은 반 남학생, 통학버스 운전기사 등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이 학교는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2주 동안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학교 내 감염 여부 등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염원인지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외부, 내부 다 염두에 두고. 경기 광명의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에서는 석 달 만에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직원 9명과 가족 등 최소 12명이 감염됐고 공장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밀접 접촉자 134명의 거주지가 용인과 광명, 시흥 등지에 퍼져 있어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높습니다. 확진자는 광명시민 2명 있어요. 또 확진자 카운트 되는 데는 또 달라요.
방역당국은 일부 확진자들이 지난 12일 장례식장에 다녀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는 22,657명, 전 세계적으로는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증가 속도가 아직도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 수 증가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백신에 대해서 미국 보건당국은 내년 3분기에나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인도 의회가 멈췄습니다. 상하원 의원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ये देश के लिए बहुत बड़ी समस्या है। हमारा देश पीछे कोरोना की वजह से बहुत पीछे हो गया है। यहाँ तक कि मैं भी जॉब करता था 5 브라질에선 대통령과 상원의장, 연방대법원장에 이어 하원의장까지 3부 수장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오늘 오전에 3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94만 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보고된 지 9달 만입니다. 증가 속도가 줄지 않으면서 38일 만에 1,000만 명이 늘었습니다. 기댈 곳은 치료제와 백신.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긴 미국의 보건당국 수장은 일반인들은 내년 7월 이후에나 접종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re will be vaccine that initially be available sometime between November and December, but very limited supply and will have to be prioritized.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I think he made a mistake when he said that. It's just incorrect information. It could be announced in October, could be announced a little bit after October, but once we go, we're ready. 레드필드 CDC 국장은 백신으로 얻는 면역력은 70% 정도라며 마스크가 더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17년 6월 25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근무하던 부대의 당직 사병이었던 현모 병장은 서 씨가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의혹의 출발점이죠. 그런데 그보다 이틀 전인 23일 서 씨에게 전화를 건 당직병이 또 있었습니다. 2차 병가 마지막 날이었죠. 이 병사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사실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서 복귀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지원 반장이었던 이모 상사 역시 서 씨의 휴가는 23일까지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서 씨는 복귀하지 않았고 이틀 뒤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확인한 현 병장이 다시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권영석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2차 병가 마지막 날이던 2017년 6월 23일 서 씨 소속 부대 당직 사병이던 이모 씨는 최근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 씨 측이 기존 미복귀 의혹 제기 당사자인 현모 씨가 아닌 제3자였다고 지칭했던 바로 그 당직 사병입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외박 휴가자를 관리하는 출타장부를 보고 서 씨가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가에 이어 개인 휴가가 처리돼 있었다던 서 씨 측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서 씨 부대 사병 관리를 전담했던 당시 지원반장 이모 상사가 선임 병장들을 모아놓고 서일병의 추가 병가 신청을 허락하지 않아 23일까지 복귀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지원반장 주재하에 매일 한 2차례 선임병장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연장 신청이 반려가 됐다. 그 복귀 날에 돌아와야 된다. 국방부는 오늘 서 씨 개인 휴가 기록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 착오가 있었고 조치가 미흡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사항이라고. TV조선은 서 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과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아들의 휴가 연장건으로 국방부에 누가 민원 전화를 했는지를 두고도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죠. 아시는 것처럼 국방부의 기록에는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가 전화한 걸로 돼 있는데 추 장관은 본인은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는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남편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마치 허무개그를 보는 듯한 상황인데 오늘은 또 추 장관이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 자금을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과 남편 모두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흘 전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민원 전화의 주체가 부대 인사장교에게 3차례 전화했던 추 장관의 보좌관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해당 보좌관은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여성 목소리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남게 됐습니다. 야당은 큰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21차례에 걸쳐 후원금 250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가계 지원 등 사적 사용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묻자 일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이태원에서 합니까? 추 장관은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추궁이 계속되자 불쾌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이태원에 간 기자들한테 뭐 특별히 이태원에 그 식당을 가게 된 이유나 그 식당을 누가 운영한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십니까? 참.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신속히 내놓지 못한다면 다음 달 이어지는 국정감사도 추 장관 관련 의혹들로 뒤덮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는 논평을 낸 걸 두고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아들이 아픈데도 충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습니다만 안 의사 후손들은 안 의사가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조정민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안중근 논평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자 아들이 몸이 아픈데도 안 의사 말을 따른 걸 강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제 아들을 안중근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야당 의원을 향해 과장하거나 깎아내리지 말라면서도 아들에게는 고맙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공인이어서 또 당 대표여서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은 그런 논리라면 윤미향 의원을 유관순 열사에 비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윤미향 의원을 유관순 열사에 빗댈 판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안 의사의 위대한 정신까지 훼손하고 모욕했습니다. 순응한 씨, 대종회 등 안 의사 후손 10여 명은 안 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태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묘에서 벌떡 일어나서 통곡을 하실 그런 내용, 왜 정치적인 거에 그를 이용을 하고. 안 의사 후손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당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여당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연일 두터운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의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병역 문제는 국민의 영린이라며 공개 사과했던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20대인 박성민 최고위원도 청년들에겐 불편한 상황이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극렬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악성 댓글과 욕설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로 볼 일은 아니라며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여당 소속으론 처음으로 공개 사과한 박용진 의원.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에 이어 24살 박성민 청년 최고위원도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선 이번 사태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라며 당이 청년의 시각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권 내에선 드문 소신 발언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비난 여론 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발언 이후 하루 100여 통의 항의 전화와 욕설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호소했고 페이스북엔 내부 총질 그만해라, 나대지 말라는 등의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박 최고위원의 SNS에도 취업을 해라, 어리광 말라는 등의 글들이 달렸습니다. 사실상 여권 전체가 불법은 없다며 옹호에 나선 상황에서 이 같은 자정 발언에 대해 도를 넘는 비판이 쏟아지자 당내 민주주의 실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조아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군 매체인 국방일보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을 꼬집는 듯한 만화가 실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도 이 매체가 서 씨 사건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지면에 실었다가 나중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중에 삭제했습니다. 군 지휘부와 달리 이번 의혹을 바라보는 군 내부의 시각이 어떤 건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인 듯 해서 소개합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오늘자 국방일보 22면입니다. 군사영어 코너에 당직 근무자의 영어식 표현이 소개돼 있습니다. Duty officer. 그런데 국방일보는 인터넷판에서는 당직 근무자를 삭제하고 다른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은 서 씨가 복무하던 카투사 부대 당직 사병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우선 이 사태의 발단은 최초의 제보자라고 알려진 당직 병사 A라고 칭하겠습니다. 국방일보는 어제는 탈영, 무단이탈을 의미하는 Absent without leave. 영어 표현을 소개했습니다. 또 국방청렴투미란 만화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모 일병의 보직을 청탁하는 장면과 부정청탁금지법 처벌 조항을 실어 추 장관 아들 논란을 연상시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병 C 또 C네. 가시가 있네요, 국방부. 국방일보는 자문을 맡은 한미연합사로부터 일주일치씩 영어 단어를 받아 싣고 있다며 실무자가 추 장관 아들 논란과 연관지어지는 데 부담을 느껴 당직 근무자를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또 외압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재판 도중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조 전 장관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병원을 찾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법원 정문 앞에 서 있던 119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합니다. 재판정에서 쓰러진 정경심 교수를 긴급히 이송합니다. 정 교수는 오늘 오전 재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좋지 않다고 했고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며 정 교수 없이 남은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퇴정을 허가했습니다. 법정을 떠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정 교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현재 정 교수는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피고인 신문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검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다면서 진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후에도 다른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재판은 조기 종료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 형제가 끼니 해결을 위해서 음식을 하던 중 불이 나서 아이 둘 다 사흘째 의식 불명입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10살 형이 동생을 꼭 끌어안았던 흔적도 발견됐는데요. 이웃들은 아이들 엄마가 형제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여러 번 신고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주민 신고에도 아이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라 2층 유리창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의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0살 A군과 동생인 8살 B군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크게 다쳤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집안에는 형제 둘만 있었습니다.
3도 화상으로 해서 어제죠? 수술을 했는데 이제 앞을 많이 다쳐 동생을 이렇게 감쌌대요. 화 불났을 때.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이들끼리 음식을 조리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아이들은 평소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밥이나 근데 그래도 아동급식 카드로 긁히는 건 다 사봤어요. 후회는 그래도 거의 본 것 같아요. 일부 이웃들은 엄마가 아이들을 방치한다며 지난 2018년부터 3차례 신고했습니다. 애들끼리 있어갖고 무섭다고 울었어서 신고해갖고 경찰들이 오고 보건소이라고. 경찰은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들의 엄마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엄마에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6개월 동안 상담을 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부천에선 오피스텔을 빌려 대대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서 11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님만 1000여 명에 달했는데요. 단속에 대비해서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예약제 영업을 하고 또 CCTV로 출입구를 감시하기도 했지만 추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피스텔 복도를 뒤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에는 대형 모니터가 여러 대 놓여 있고 출입구와 복도를 감시하는 CCTV 화면도 보입니다. 비닐봉지와 종이박스에서 현금 뭉치가 줄줄이 나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의 근거지입니다. 30대 남성 A씨 등 2명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부천의 한 오피스텔 17곳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부동산 중개업자와 짜고 일명 바디 사장 명의로 오피스텔을 빌렸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광고를 해 성매매 여성 300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성매수자는 1000여 명. 성매매를 알선해 챙긴 돈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또 중간 연락책을 두고 성매매 여성도 관리했습니다. 대부분이 그 업소를 하는 애들은 한 군데나 두 군데 운영하지 17개를 한꺼번에 얻어가지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죠. 인천에서는 가출 청소년 9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등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매수 남성 300여 명 가운데에는 공무원과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공익 제보자라며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았던 배우 윤지호 씨. 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이자 지난해 4월 돌연 캐나다로 떠났죠. 법무부가 이런 윤 씨를 두고 소재가 불분명해서 지명수배한 상태라고 했는데 윤 씨는 SNS를 통해서 캐나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지호 씨가 최근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라도 하는 듯 캐나다의 상징인 CN타워를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윤 씨는 오늘 SNS엔 적색수배에 애초 해당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적색수배 신청만 하고 여권을 무효화한 소식조차 경찰이 아닌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기소 중지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윤 씨는 내 소재지 파악이 왜 안 되냐,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캐나다 경찰의 보호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법무부 등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미 캐나다와 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 확보 중인데 소재 불명 상태여야 절차상 가능하다며 표현상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윤 씨가 캐나다 파티 인증샷을 공개하자 윤 씨를 지지했던 안민석 의원 SNS에는 윤지호나 잡아오라, 본인이 저지른 일 해결하라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평택 편의점 돌진 사건이 연일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운전한 여성 운전자가 오늘 구속됐는데 이 여성은 2년 전에도 분노 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분노 과잉 사회에 살게 된 건지 오늘은 급증하는 분노 범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앞차가 출발을 안 한다며 경적을 울리는 여주인공. Go! 이때부터 이 남성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집요하게 여성을 따라다니며 차를 들이받고 목숨까지 위협하죠. 이런 영화와 같은 일이 국내에서 실제 벌어졌죠. 편의점으로 돌진해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여성 운전자.
편의점에서 배송한 택배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난동을 부렸습니다. 택배 물건 보내는 과정에서 그게 뭐 유실됐는지 출품 못했다. 거기에 이제 감정이 골이 깊어진 것 같고. 하지만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조차 없어 보이죠. 편의점 업주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2년 전에도 한 병원의 외벽을 차로 들이받았고 당시 분노조절 장애 관련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지나친 공격성을 보이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에게 무시당했다며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렸던 장대호.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성수.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모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벌인 범죄였죠. 지난달에는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에 신고 있던 슬리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분노를 조절 안 하고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분노 조절을 안 해놓고 사회적인 탓을 한다는 게. 이 같은 범죄의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분노 조절 장애 주장이 감형의 사유로까지는 연결되진 않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심신미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본래적 의미의 정신질병과 동등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가능할 정도의 양극성 장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분노 범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행동. 본인의 인생에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펀드 상품을 판매해서 1조 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이 라임 사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재판에 방송인 김한석 씨가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예금만큼 안전하다는 말에 8억여 원을 투자했는데 95%의 손실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계약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사항도 조목조목 언급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불안전 판매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한 방송인 김한석 씨. 지난 2월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과 통화하며 라임 사태 주요 인물들을 전면에 등장시켰던 녹취록의 당사자였습니다. 내 만나는 네트워크 중인데 이쪽이 키예요. 얘가 근감을 해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가 들어올 거예요. 얘가 14주를 움직여요. 장 전 센터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예금처럼 안전하다. 손실 가능성은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고 말해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임 펀드가 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전혀 알리지 않은 불안전 판매였음을 강조한 겁니다. 김 씨는 2017년 전세자금 4억 2,5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8억 2,500만 원을 라임 펀드에 투자했지만 수익은커녕 손실이 95%에 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송 30년 차에 이 금액 저도 어렵게 모은 돈인데 너네가 투자해놓고 너네가 날린 거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제 마음이 아파요. 장 전 센터장 측은 설명서에 위험률 0%로 기재한 건 예측이었다며 고의로 거짓말한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택배기사 4천여 명이 다음 주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합니다. 코로나로 택배 물량은 넘쳐나는데 분류 작업 시간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어서 배송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배송을 앞둔 물품이 수북히 쌓인 택배업체 터미널.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합니다. 도착지에 따라 물품을 나누는 작업에 길게는 67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약 45%쯤 됩니다. 올해에만 택배 노동자 7명이 과로로 숨졌는데 이렇게 긴 분류 작업과 배송을 함께 하느라 업무가 과중됐다는 게 택배기사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의 임금엔 분류 작업 시간은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로 물량마저 급증해 더욱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류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원 4,400여 명 가운데 95% 이상이 찬성한 데 따른 겁니다. 추석을 앞두고 배송 차질이 우려되자 정부와 택배업계는 성수기 동안 하루 평균 10,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강북 통합분류 쪽으로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국 우정노조 집배원들은 업무가 전가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1930년대 일제가 철거한 덕수궁 내 돈덕전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내 중심의 자리에서 순종 즉위식이 열리기도 했던 곳인데 내년을 목표로 재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돈덕전이 철골과 시멘트를 이용해서 최신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해서 복원이 아닌 재건을 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인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혁수 기자 리포트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죠. 덕수궁 돌담길 너머 공사 중인 한 건물. 웅장한 철골 기둥과 첨탑에 내부 계단과 지붕까지 모두 철골로 기초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철근과 시멘트 등 자재가 보입니다. 도심 빌딩 공사 현장처럼 보이지만 덕수궁 돈덕전 재건 현장입니다. 순종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는 등 근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건물입니다. 1902년에 지어진 걸로 알려진 돈덕전은 외국 사신을 맡는 접견소나 연회장으로 사용됐습니다. 1933년 일제가 덕수궁을 공원화하면서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화재청이 지난해부터 재건 중입니다. 그런데 재건에 참고할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 당시 설계도면은 없고 간가도라는 한계층 실내 배치도와 외경 사진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아예 저희같이 없으면 새로 못 짓든가 내부 같은 경우에 자료가 나오면은 이제 가변성을 주기 위해서 설계에서 자재까지 모두 최신식으로 하는 셈입니다. 문화재청은 원래대로 만드는 복원이 아니라 재건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 내부 평면에 대해서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는 공간이 거의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가치 여부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존중받을 수 있는 100년 넘은 석조 건물의 현대식 복원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앞으로 남은 후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그렇게 크게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물이 있었다는 것에만 의의를 둔다면 콘크리트로 만들어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없어진 건물을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지는 가치관 또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감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재건한 돈덕전은 원래 용도와 달리 전시관이 될 예정입니다. 돈덕전 재건 사업이 이름과 겉모양만 되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난 3년 동안 14%쯤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 한 경제연구소는 같은 기관의 자료를 분석해서 45.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괴리가 상당하죠.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도 3년 전보다 훨씬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주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한국감정원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인용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3년간 14.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4%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택이 11.3%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경제연구소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분석했더니 3년간 상승률이 45.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폭 차이가 3배를 넘어섭니다. 연구소 측은 국토부가 발표한 매매가격 지수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4주 연속 0.01%씩 올랐습니다. 거래량 급감 속에서 산발적인 신고가 경신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3년 동안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값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3.3제곱미터당 강남과 강북의 가격 차는 2017년에 비해 51% 커지면서 1,200여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 조치와 강남 인기 지역의 교통난 호재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서울 강남권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LG화학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사업 분야의 성장성을 인정받으면서 최근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이 오늘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자회사로 독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 팔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피해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LG화학이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기차 부문 세계 1위인 배터리 사업의 분사를 의결했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신설 법인인 가칭 LG에너지 솔루션을 만들고 지분을 100% 소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구조적인 이익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 회사를 분할하기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할 소식을 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BTS 없는 빅히트, 빅뱅 없는 YG, 트와이스 없는 JYP라고 비유하며 주주를 무시한 처사라는 불만들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아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발은 매도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하루만 1,495억 원을 팔아치우는 가운데 LG화학 주가는 6% 넘게 하락했습니다. 나중에 LG화학이 회사 다른 데다가 매각해버리겠다. 그러면 그거는 LG화학의 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다만 증권가에선 이번 분사로 전체적 기업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커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거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의원 4명 가운데 권성동 의원이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김태호 의원도 복당 신청서를 냈지만 김종인 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던 홍준표 의원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복당 신청 5달 만에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복당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4번의 선거에서 야당이 대패를 했습니다. 이제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무소속 4인방 중 권 의원의 복당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면서 다른 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개별 복당으로 방향이 잡힌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오늘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바브로커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윤상현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도 복당 의지는 있지만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나머지 의원들의 복당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이 완전히 안정적인 기반을 갖다가 구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서 이 복당 문제는 거론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야권 내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홍 전 대표와 김태호 의원 복당은 당내 대선 지형과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중국에서 또 다른 전염병인 브루셀라병에 주민 3천여 명이 감염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물용 브루셀라 백신 생산 공장에서 균을 부주의하게 관리하면서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의 이 여성은 작년 9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증상은 나빠졌고 골수염까지 앓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야 중국 정부는 검사를 권했고 브루셀라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지역에서 3,245명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셀라병은 소나 돼지 등의 가축에게서 옮는 전염병인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척수염, 골수염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7월경
간수성 란저우의 동물 백신 공장에서 균이 유출됐습니다. 사용 기한이 지난 소독제를 쓰는 바람에 폐기물에 있던 균이 공기 중으로 퍼졌습니다. 什么事情都大于身体健康，对不对？被人伤害了也没有人出来说一声对不起。 주민들은 이렇게 허술하게 전염병균을 관리해온 정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서부가 산불로 신음하는 사이 남동부엔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강수량이 1m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이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갑니다. 주유소는 폭격을 맞은 듯 철골이 구겨져 종이짝처럼 휘날립니다. 강한 바람에 배들이 도로 위로 떠밀려 올라오고 건물벽은 뜯겨졌습니다. As you can see here, these bricks aren't just in where you see them here on this property. They are scattered in the street. 주택가엔 악어가 떠밀려 왔습니다. Oh my God, this is outside of our window. It is a 10 or 12-foot alligator. 사람 허리까지 비가 차 집들은 섬이 됐습니다. Pretty windy. Blow you over. 현지 시간 16일 새벽 엘라베마주에 상륙한 허리케인 셀리는 시속 165km의 비바람을 몰아치며 멕시코만 연안을 강타했습니다. 강수량이 1m에 육박해 곳곳이 물에 잠겼고 50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긴급 대피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와 엘라베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셀리는 시속 110km의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했지만 이동 속도가 느려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으로 미국과 홍콩에서 보이콧 움직임을 이뤘던 디즈니 신작 뮬란이 오늘 국내 개봉했습니다. 현재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관람 거부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한 대형 극장 앞, 보이콧 뮬란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1인 시위가 한창입니다. 검열이라는 글자로 눈을 가린 뮬란도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폭력을 용인하고 두둔하는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시작된 관람 거부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일고 있는 겁니다. 여자란 사실을 숨기고 아버지 대신 참전한 중국 남북조 시대 영웅 이야기인데 주요 극장의 예매율 1위를 차지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홍콩 시위 당시 홍콩 경찰을 지지한 주연 배우의 SNS 글과 인권 유린 의혹을 받는 중국 신장 위구르의 공안 당국에 감사를 표한 엔딩 크레딧이 문제가 됐습니다. 온라인상엔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형된 뮬란 포스터와 함께 관람 거부를 촉구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예민한 그런 사회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서 거기에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화를 정치와 연관시키지 말고 작품의 재미나 완성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내로 번진 보이콧이 흥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막바지 순위 경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바뀔 정도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KT 로하스와 LG 라모스 두 거포의 홈런왕 경쟁보다 토종 타격왕을 노리는 롯데 손아섭의 타격감보다 뜨거운 것. 프로야구의 점입가경 순위 경쟁입니다. 시즌 내내 독보적인 선두를 달렸던 NC는 에이스 구창모와 타선 핵심 나성범의 부상으로 주춤. 키움과 LG의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선두와 7위 롯데 간의 격차도 불과 8게임. 팀당 30경기 넘게 남아있어 언제든 요동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가을 야구를 목표로 해서 똘똘 뭉쳐있는 상태고요. 신인왕 후보 소영준과 함께 창단 첫 가을 야구를 노리는 KT도 기아와 롯데의 추격을 뿌리쳐야 합니다. 팀당 6경기가 남은 프로축구 순위표 역시 바람잡이의 날이 없습니다.
1위 울산과 2위 전북의 격차는 승점 2점. 한 경기만 삐끗해도 치명적입니다. 울산은 승점 6점짜리 현대가 더비 패배가 뼈아픕니다. 6위까지 올라가는 파이널 A 경쟁도 한창입니다. 6위 강원과 7위 서울의 승점이 같지만 서울은 인천과의 경인 더비에서 기성용이 다치고 경기까지 패하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광주와 성남은 실낱 같은 희망을 안고 다음 라운드 단두대 매치를 펼칩니다. 생존왕 인천과 수원의 외나무다리 잔류 대결까지 종잡을 수 없는 순위 경쟁이 팬들을 잠 못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가을까지 우리 곁에 머무는 새, 제비와 꾀꼬리의 고운 울음부터 들어보시죠. 조선시대 문인 유몽인에게 중국 학자가 물었답니다. 조선 사람은 어떤 경서를 읽습니까? 유몽인이 답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심지어 제비도 논어를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라고 읊지요. 제비의 지적임을 닮은 이 공자의 말씀은 말에 관한 명언입니다. 지지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부지위 부지, 즉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목소리부터 높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몽인은 꾀꼬리도 장자를 읽는다고 했습니다. 이지유 지지비지, 불약 이비지 유지지 비지. 엄지가 손가락이 아니라는 말은 엄지 아닌 것은 손가락 아니라는 말만 못하다는 뜻이죠. 무턱대고 우기기부터 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을 경구입니다. 여당 원내대변인이 추미애 장관 아들을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나라 위에 몸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다고 말입니다. 듣는 사람의 손발이 다 우글거릴 지경인데 여당 대변인이 어떻게 이런 논평을 쓸 생각을 했는지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천안함 연평도에서 쓰러진 장병들의 부모가 듣는다면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안시 종친회에서는 안 의사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통곡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이 말을 거둬들이면서 유감을 표한다고 한 것 역시 뜻을 제대로 안다면 감히 할 말이 아닙니다. 유감이란 마음에 차지 않아서 섭섭하거나 불만스럽다는 다분히 외교적인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민족 영웅을 모독해놓고 섭섭하다는 말로 때울 수는 결코 없습니다. 추 장관은 줄곧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아들이 어머니 때문에 갔다는 논리로 본질을 비껴갔습니다. 여권의 칭송 역시 이 논리와 연장선에 있죠. 더 나아가서 그깟 휴가가 뭔 대수냐고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방장관 후보자는 면제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갈만해서 갔다는 것이고 면제 판정을 받았다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군대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원내대표까지 지낸 여당의 삼선 의원은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우기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사람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여기서 안중근 의사가 왜 나오고 쿠데타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윤미향 사태는 친일 세력의 준동이고 추미애 사태는 쿠데타 세력의 발호라고 몰아붙이면 또다시 국민들이 그렇게 믿어줄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국민들은 이런 류의 저급한 선전선동이 아닌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정치권도 국방부도 검찰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안중근이 왜 거기서 였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지역도 오늘 종일 흐렸는데요. 내일은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남부 지역도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일시적으로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고요.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 19도 등으로 서늘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도 딱 선선한 수준까지만 기온이 오를 텐데요. 서울이 24도, 청주, 대전 25도, 창원은 24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는 점점 커지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기간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17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